자, 일단 우리 교재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지금 교재 어제 안 오셨던 분이 있으신데 김유진 씨 교재 받아가셨죠? 교재 안 받아가셨어요? 그럼 교재 없으면 수업 어떻게 하려고? 자, 지금 컴퓨터로 그 우리 단톡방에 이메일 주소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지금 교재 파일을 메일로 바로 드릴 테니까. 그래서 뭐 내일이든 시간 되실 때 학원에 와서 교재 수령 대장에 서명하시고 교재 수령해 가서 보시는 게 좀 편리하겠죠. 그리고 어제 제가 못 봤던 분이 배소현 씨 교재 받아가셨어요? 네. 지금 제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에 대한 파일이에요. 근데 혹시 뭐 이게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어제도 비슷한 말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드리는 거는 뭐 이거 저 혼자 보고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포를 조심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만 좀 신경을 쓰시면 돼요. 김유진 지금 메일 보냈으니까 메일 확인하시고 제가 이제 수업 시작 내용을 좀 볼게요. 이제 우리가 수업할 내용들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수업할 내용이 첫 번째가 우리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이 있죠. 이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은 우리 시험 급수가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 이렇게 4등급이 있어요. 근데 이 4등급이 과거 명칭으로는 얘가 전산세무회계 얘가 4급이에요. 4급. 자, 얘는 복사를 좀 할게요. 얘는 3급, 얘는 2급, 얘는 1급. 지금 우리 반에는 6, 70년대생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험 시대를 모르실 거예요. 얘가 이제 99년 말, 2000년 초에 이렇게 급수가 되어 있었던 건데 이걸 국가공인 시험이 되면서 이제 한 번에 국가공인 승인이 못 받고 이 두 개를 먼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칭을 달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산세무 1급, 2급, 전산회계 1급, 2급으로 이름만 좀 명칭이 분리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그 나중에 시험 볼 라이센스가 지금 이 두 등급이에요. 이 두 등급을 라이센스 시험을 볼 건데 이 전산회계 2급을 공부 안 하는 이유가 이건 개인 사업자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우리 전산회계 2급 시험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회사나 기업에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 그 아래 나머지 3개 등급은 우리 법인 사업자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산회계 2급을 건너뛰고 우린 성인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전산회계 1급을 하는데 수업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비전공자고 처음 입문하신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하나씩 설명은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회계 2급을 또 공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전혀 가지실 필요가 없으시고 그냥 우리 회계 1급부터 제가 전부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시험 보고 나면 특이하게 매번 저한테 질문하시면서 이런 결과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전산세무 2급은 합격하고 자 죄송해요. 자, 전산회계 1급을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는 왜 있는지는 저도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시험이 이 시험은 60분 시험이고 이 시험은 1시간 반 시험이에요. 근데 문제량이 1.5배가 많지도 않고 그리고 이 전산세무 2급 시험은 25점 가량은 부분 채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점수가 높이 나오는데 회계 1급은 부분 채점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면 점수가 빠져버리니까 세무 2급 합격하고 회계 1급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회계 1급 시험을 또 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크말 1급이 있는데 크말 2급 시험 보러 가시나요? 안 그러겠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력서 쓰고 할 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건데, 이 두 개 다 따셨죠? 그러면 이것만 쓰지 이건 쓰지 마세요. 이게 제가 항상 기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력서 쓸 때에 자격증 두 개 썼는데 커말 1급, 커말 2급 두 개 적었다 생각하면 본인이 봐도 웃기죠. 자동차 운전면허를 1점 보통 그리고 그냥 2점 보통 이렇게 쓴 거랑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전산 세무 2급만 쓰면 돼요. 그럼 얘는 없어도 상관없겠죠. 근데 저한테 그래도 1급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차라리 이걸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세무사의 시험에 이 급수들을 공부를 볼 거고, 또 한국 공인 회계사회 시험은 명칭이 AT 자격 시험이다라고, 어카운팅 테크니컬인가 뭐 그렇게 줄임 약자래요. 근데 이건 급수가 위하고 똑같은 순서대로 쓰면 FAT 2급, FAT 1급, TAT 2급, TAT 1급 이렇게 네 등급이 있어요. 그럼 지금 얘네들을 지금 얘하고 지금 이거하고 그리고 지금 이거하고 같이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급수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그럼 지금 우리가 공부할 급수가 같이 시험도 볼게. 지금 이 두 급수예요. 근데 이 두 급수인데 시험 보신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제가 종합을 해서 보면 이제 이 시험들 4개 자격증을 보는 거에 이제 난이도를 말씀하실 때 제일 쉬운 게 FAT 1급, 그 다음이 전산회계 1급. 근데 참 신기하게 그 다음은 전산세무 2급, 그리고 TAT 2급 이 순서래요. 아마도 얘가 지금 제일 쉬운 애면서도 얘가 제일 어렵다고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가 지금 이거하고, 그리고 지금 이 교재를 나중에 지급을 해드릴 거라서 전산회계 1급하고 TAT 2급은 제가 그래도 우리 활용할 수 있게 파일을 드려서 예제는 다 볼 거예요. 기출문제는 전부 다 제가 출력을 해서 다 드릴 거기 때문에 전 종목 다 드릴 거라서 교재 내용은 제가 파일로 드려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근데 지금 AT 시험이 TAT 2급이 개인 사업자인데 FAT 1급은 법인 사업자는 맞아요. 법인 사업자는 맞는데 상기업으로 돼 있어요. 상기업이라는 표현은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봤을 때 상기업하고 제조업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상기업은 그냥 우리 도소매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물건 사와서 파는 것들 있죠. 그런데 우리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TAT 2급은 제조업이에요. 원료 재료 같은 거 사와서 만들어서 제품을 파는 회사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그런데 이 한 등급만 상기업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품이란 걸 완제품을 사와서 완제품을 팔기만 하지 제조 과정을 안 거치는 회사를 가지고 시험도 보고 책도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걸 가지고 연습하면서 전산회계 1급도 같이 테스트 우리 교재 진도를 나갈 건데 그러다 보면 얘는 상기업이고 얘는 제조업이라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군데군데 짚어드릴 건데, 지금 이 두 등급에 대해서 내용을 볼 때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 정독으로 천천히 나가는 방법이 있고 회독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죠.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보고 또 그 다음 또 보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법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을 테스트를 많이 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깊이 나가주는 게, 같이 겹치는 부분은 여기 난이도에서 이 난이도까지 다 설명을 하고 또 다음 넘어가서 이렇게 차근차근도 가보고, 얘를 빨리 돌리고 나서 얘를 또 다시 한 번 더 돌리고 테스트해본 결과 회독수를 늘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는 결론이 나와서, 제가 처음 이 전산회계 1급까지의 우리 이 내용을 나갈 때, 지금 우리 파란색 책 가지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너무 집중해서 집착해서 이걸 파야 된다는 생각보다 전체까지 안 지치고 꾸준히 완주한다는 개념으로 전체 한 사이클을 도시고, 그리고 나서 책을 바꾸면 그때는 이제 모르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공부할 때 이제 내가 정한 회독수가 있죠.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한정되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 재무회계나 뭐 이런 쪽은 2회독까지는 가능을 해요. 근데 3회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제일 어려운 시기지만 그때 너무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조금 있으면 해결이 되겠지라고 해서 전체 다를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다시 시작할 때, 그때 보면 원래 책은 이 책이 훨씬 더 어려워야 되는데 신기한 게 이때가 더 어려웠고 지금 이 부분이 조금 더 쉽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나서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받아들이는 컨디션이 달라져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말 힘들 거예요. 특히 비전공자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근데 제가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뭔가를. 그럼 그때 지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나중 되면 여러분도 굳이 알려고 안 하는데 알고 있는 용어들로 바뀔 거예요. 정의를 내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게 뭔지 아는 것들이 많죠. 우리 짜장면이라고 하면 짜장면 정의 내려서 표현할 수 있나요? 고민 한번 해봐야 되죠. 근데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다 바뀌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할 목표는 자, 얘네들인데, 우리 시험이 실기하고 그리고 이론 시험하고 두 개를 같이 보는 시험이에요. 같이 보는 시험인데, 이걸 같이 보는 시험들은 비율을 이론을 최소한 30% 이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론을 싫어하니까 실기가 70점이고 우리 여기 시행처들이 이론을 30점으로 이렇게 배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실기하고 이론 봤을 때 많은 분들이 나는 이론 싫어, 그러니까 실기에 올인할 거다라고 표현을 좀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바꿔 생각해야 돼요. 이론 시험은 객관식이고 실기는 전부 다 주관식이에요.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보면 상황이 틀려지죠. 그래서 우리 객관식은 시간이 모자라면 찍을 수라도 있는데, 우리 실기는 내가 정확하게 뭘 써야 되는지 얼마 써야 되는지 모르면 그냥 점수가 3점씩 푹 빠져버려요. 근데 이론 시험은 15문제인데 한 문제당 2점씩이에요. 그래서 모르겠는 거 넘어가더라도 확률이 있고, 또 세무사의 시험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답 수를 균일하게 써요. 15문제인데 사지선다형이에요. 그래서 답 수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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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예요. 그래서 내가 알겠는 게 예를 들어서 답이 4개가 있어요. 그럼 그게 답이 종류가 1, 2, 3, 4번이 아니면 한 번호를, 빈 번호를 전부 다 기둥 세우면 75% 확률로 4개가 더 맞아요. 그게 우리 이론 시험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 볼 때 제가 우리 기출 문제도 풀어보고 하면서 본인이 직접 풀었을 때하고 알겠는 것만 풀고 찍었을 때하고 한번 비교를 시켜 드릴 거예요. 일단 합격해 놓고 나서 책 다시 보면 책이 더 잘 보여요. 저자가 무슨 생각 썼는지도 보이는데, 아직 합격이라는 글자 보기 전에는 내용이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제가 시험 요령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실기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기 100점이신 분은 제가 지금까지 딱 한 분만 봤어요. 근데 그분이 100점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면 전체 점수가 100점이 나와서 그 세무사회에서 상패를 주더래요. 저도 100점 받아봐야 뭐 안 주는 줄 알았는데 상패를 준대요. 근데 사실 그 사람보다 근데 더 기쁜 사람은 70점이신 분이에요. 제가 그
합격 발표 났을 때 여러분들이 합격 여부를 제가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많은 분들이 70점, 71점, 68점, 69점, 그분들이 자기 점수를 찍어서 안타깝게 떨어졌다는 거와 이 너무 극적으로 합격했다는 기쁨을 저한테 전달해 주고 싶으신지 그 점수가 제일 연락이 많이 와요. 근데 70점이 제일 극적이었죠. 근데 100점이신 분보다 70점이신 분들이 더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기는 우리가 실수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좌우같이 같이 그 대면 수업 하게 되면 제가 뒤에 계속 지적하는 게 막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걸 빠뜨리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게 우리 시험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론도 같이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 내용을 그렇다고 이론 따로 실기 따로만 할 건 아니고, 제가 실기하고 이론하고 섞여 있는 부분은 같이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실기도 잘하고 그러면 이론 문제도 그거에 대해서는 풀 수 있도록 같이 엮어서 갈 거고, 순수하게 이론만 가지고 하는 부분은 원가 회계라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 세무사의 시험은 원가 회계가 있고 회계사의 시험은 원가 회계가 없어요. 근데 회계사의 시험은 사람들이 그럼 원가 회계가 없으니까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싫어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재무회계 문제가 더 많아요. 재무회계 문제가 말이 더 길어서 뭔 말인지 더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차라리 원가 회계는 내가 알면 답이 딱 보이는데 재무회계는 범위도 넓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험은 또 세무사에게 원가 회계만 조금만 잘 잡으시면 잘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수업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저와 같이 이제 교재를 보면서 이제 회계가 뭔지 그런 걸 오늘은 저와 같이 계속 볼 거예요. 지금 이렇게 비대면 수업하는 것도 좀 적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다라는 걸 먼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이제 28페이지를 펴셔서 28페이지에 회계란 무엇인가라고 적혀 있는 페이지 펴시고, 자, 그럼 회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과거에는 이제 부기라는 게 있었어요. 저도 이쪽 계열 수업을 제일 먼저 시작했던 건 부기 수업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의 발달 때문에 이제 우리가 회계를 제가 가르쳐야 되는 걸로 변경이 많이 되었는데, 이 부기라는 건 단순하게 장부에 기록하다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정말 이 두 글자 있죠? 한자어가 이 두 글자를 우리는 부기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도 그냥 북키핑이라고 하는데, 근데 과거에 부기 시험 그것만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기업체에 들어가서도 격리사무원으로서 우리 장부에 기록하는 일만 해도 하루 8시간 동안 바쁘게 일을 해야 되는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 부기 기술만 가지고도 회사에서 찍소리 못했어요. 격리사무원이 바빠서. 그런데 우리 컴퓨터가 발달이 되면서 좀 상황이 틀려진 거예요. 과거 하루 8시간 동안 온종일 고생하시는 분이 30분이나 1시간만 되면 과거에 하던 일을 전부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격리사무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회계로 바뀌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회계라는 건 한자어로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 모임 회자예요. 이 회자는 이 모임 회자가 동창회, 종친회 이런 거 할 때 회자 있죠. 그리고 이 계자라는 거는 우리 세마다 산수 계산하다 할 때 계자예요. 근데 그건 한자 원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고, 자, 여기에 회계라는 건 정의가 뭐냐면 우리 기업과의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회계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 회사의 이해관계자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자, 우리 회사가 있으면 회사하고 사장님하고
거기에 있는 이사님하고 아니면 그 거래처인 은행하고 외부 이용자하고 직원들하고는 전부 다 이 기업과의 이해관계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필요로 한 정보를 생산해서 주는 게 회계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회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게 장부에 기록하는 걸 가지고 우리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생산해내는 행동까지 전부 다 한 번에 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회계를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회계의 종류는 자, 우리 교재 29페이지로 가서 자, 이 회계 분류를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돼요. 자, 이 회계는 우리 기업과의 이해관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회계의 종류가 나눠지게 돼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우리 재무회계가 있는데, 자, 이 재무회계는 우리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회계가 재무회계예요. 자, 그럼 이 외부 이해관계자가 누구냐면, 자, 예를 들면, 자, 우리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돈 빌려 주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자, 여러분들 은행 가서 대출 받아 보신 적 있으신 분? 신용 대출. 여러분은 아름다운 인생을 수영 씨 손든 거예요? 받아보셨다고. 나는 대출 받아봤다고 생각하고 저만 그런 별로 안 받는 게 좋아요. 근데 은행에 내가 자연인인 내가 돈 빌려고 하면 은행에서 제 소득 증명원을 떼달라 그러고 그리고 재산세 납부 증명서도 달라 그래요. 근데 그걸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1년간 얼마 버는지 그리고 내 재산이 얼마 있는지를 봐서 나한테 돈 빌려주려는 그 금액, 대출 금액의 한도와 그리고 이자율과 그런 기간들이 결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자연인이 아닌 법이 인격체라고 인정하고 있는 법인이 돈을 빌려러 가면 당연히 그 법인한테도 형체도 없는데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인이 돈을 빌리려고 할 때 그럼 이 자연인인 우리보다 더 까다롭게 정말 너 법인 너는 얼마 버니 그리고 너 재산은 얼마 가지고 있니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정보를 생산을 해서 주는 회계가 재무회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장부에 우리 이 법인이 얼마를 벌고 그리고 이 법인 재산이 얼마 되고 또 빚도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써서 우리 외부 이용자들한테 정보를 제공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회계 종류 중에 관리회계라는 게 있는데 이 관리회계는 내부 이해관계자라는 표현을 주로 쓰는데 이 내부 이해관계자는 우리 회사의 의사결정권한자예요. 이 의사결정권한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우리 관리회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우리 관리회계하고 원가회계는 서로 같은 표현이 아니에요. 자,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자, 원가회계하고 우리가 다름이라고 쓸게요. 제가 이 꼴에 줄 끊는 걸 컴퓨터로 못 쓰겠어요. 그래서 원가회계하고 관리회계는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원가회계하고 관리회계의 간단한 차이를 설명드리면 자, 지금 제가 이 보드마카를 사와서 파는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럼 이 보드마카를 사오는데 100원에 사와서 500원에 팔 거예요. 그럼 이 보드마카의 원가는 얼마죠? 100원이 되겠죠? 그럼 거기까지 계산하는 게 원가회계예요. 근데 조금만 더 나가서 자, 이 보드마카를 사오는데 택배비가 2,500원이 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걸 500원에 팔면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보드마카 가격이 100원인데 택배비가 2,500원이 들었다면 이 원가 회계에서는 너가 이걸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2,600원이다 라고 계산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원가 회계예요. 그럼 이 2,600원에 제가 원하는 400원의 마진을 붙여서 이걸 3,000원에 팔면 사람들이 샀을까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원가 회계는 그냥 이거 2,600원이에요 라고까지만 정보를 제시해 주면 이제 그 다음 관리회계에서 얘를 받아서 그럼 이걸 2,600원의 원가에 이익 400원을 남겼을 때에 3,000원에 판다면 사람들이 샀을까라는 이제 계산을 해보겠죠. 근데 여러분 같으면 이거 보드마크 한 개에 3,000원이면 샀을까요? 500원이면 필요하다면 쓰고 필요 없으면 안 쓰겠지만 3,000원이면 대체제를 찾겠죠. 그럼 이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꼭 이 방법밖에 없니? 다시 원가를 통제해줘라고 다시 내려보낼 거예요. 그럼 이 보드마카를 사는데 100개를 사와도 택배비가 2,500원인 거예요. 그러면 또 이야기가 조금 틀려지겠죠. 그럼 100개를 사와도 2,500원이면 일단 한 개당 택배비가 25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원가 회계에서 이 보드마카의 가격을 한 개당 125원이다라고 바꿔서 또 제출해줘요. 그럼 125원이면 의사결정 권한자들은 그대로 400원의 이익을 붙여서 525원에 팔지 아니면 375원만 남겨서 500원에 팔지 이것도 결정을 하고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제가 2,500원을 투자한다라고 표현했죠. 근데 2,500원을 투자한다고 표현했는데 여기에 공을 6개만 붙이면 26억이에요. 25억이에요. 그럼 이 돈을 투자를 했을 때에 그럼 이 돈을 언제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점에 대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25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이걸 회수하는 데에 1년, 2년이면 투자할 만하겠지만 10년, 20년 뒤래. 그렇다면 또 의사결정 권한자는 하지 말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우리 흔히 말하는 본전치기 되는 걸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데 그런 위치들을 계산을 해서 주는 게 관리회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관리회계하고 원가회계는 전혀 다른 거죠. 관리회계를 여러분들이 하실 상황이 생기는 건 나중에 기업체에 들어가셔서 그 기업체에서 이제 조금 중견직점 되어서 위에 의사결정 권한자하고 다이렉트로 뭔가 필요할 때 그때 정보를 생산해서 아마 주시게 될 거예요. 그때 아니면 관리회계는 잘 안 보게 될 거예요. 그럼 방금 제가 말했던 이 사업을 하자 말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내부 이해관계자를 말하는 거지. 그냥 우리 지금 책에는 잘못 적혀있는데 우리 직원들 책에 저는 적혀있었는데 내부 이용자에 우리 직원들도 적혀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외부 이해관계자가 될 수도 있고 내부 이해관계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직원은. 그래서 시험에는 그런 표현은 안 나와요. 그 이유가 자 여러분들 회사 다니고 있는데 3달 동안 월급 안 나왔어요. 회사 그만둬야 돼요? 계속 다녀야 돼요? 의리 지키고. 저라도 고민 엄청 할 거예요. 근데 그때 재무회계로 인해서 작성된 이제 재무제표라는 게 있어요. 오늘 공부를 할 건데 그걸 봤더니 우리 회사는 항상 매년 한 4달 정도 힘들었다가 다시 엄청 좋아져서 상여금 한 500%씩 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밀린 월급은 당연히 다 주고. 근데 이게 옛날부터 매년 그러고 있었던 거야. 그렇다면 뭐 한 달만 더 버티면 되는데 있자라는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우리 회사 과거 실적을 봤는데 지금까지 역대 이런 적이 없다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큰일 난 거야. 앞으로도 계속 월급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회사한테는 미안하지만 내 인생도 중요하겠죠. 그럼 나도 다른 곳을 찾아가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입장으로 바뀌어서 봤을 때는 우리는 외부 이해관계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를 찾을 때도 자 똑같은 연봉이에요. 그러면 이제 복리후생이 어떤 회사인지를 또 따지게 되겠죠. 그걸 위해서 회사가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주는지를 보면서 그걸 선택해서 많이 들어가요. 어떤 회사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원 다니든 애기 육아를 하든 전부 다 회사 돈으로 다 지원해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것도 지금 여기 재무회계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업원들은 내부 이해관계자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외부 이해관계자도 다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있냐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이 관리회계의 내부 이해관계자는 의사결정 권한자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회계가 세무회계라는 게 있어요. 세무회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세무회계예요.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용한 정보를 받는데 그 정보는 뭘까요? 얘네들한테 유용한 정보는 우리가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 그런 정보예요. 자, 우리나라 3대 세법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런 표현 자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건데, 이 3대 세법이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이에요. 흔히 이걸 이제 법소부라고 부르는데, 왜 3대 세법이라고 말하냐면 대한민국 세금의 75%를 가지고 있어요. 어마무시하죠. 우리는 지금 저하고 하는 지금 과정에서는 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공부를 할 건데, 근데 방금 이 3대 세법의 상위법이 뭐냐면 국세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이 이 세 개의 법한테 돈을 벌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라고 법이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얼마 벌었는지를 내가 계산을 해서 내가 신고하고 내가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법인도 이 법인이 얼마 벌었는지를 계산해서 직접 내가 얼마 벌었으니까 얼마 세금 내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줄 건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회계가 세무회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이제 재무회계하고 시험 목적으로는 재무회계와 원가회계를 공부를 할 건데,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실무에 나가서 하실 거는 이 세무회계를 여러분들이 하실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투자할 사람한테 주는 이런 정보들은 회계사라든지 회계법인이 설정해 놓은 걸로 공신력이 있는 걸로 인정을 해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쓴 거는 이제 참고용밖에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세금은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곳은 여러분들이 계산한 걸 가지고 그 세금을 낼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세무서가 다시 계산을 해서 다시 정리해 주겠대.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걸 우리는 흔히 세무조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세무조사 맞으면 회사 좀 어렵다는 이야기도 하긴 하죠. 근데 그건 세법에 맞춰서 다시 우리 장부를 써준다라는 건데,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게 이 세무회계를 잘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재무회계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보면,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특징을 조금 더 볼 건데, 이 재무회계는 안에 있는 내용이 과거 위주의 정보예요. 정보. 과거 위주라기보다는 시험에는 과거 지향 정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제가 설명할 때에 시험하고 전혀 관련 없는 건 관련 없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말 없이 떠들면 시험에 나온 적 있는 것들만 제가 전부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럼 과거 지향 정보라는 건 앞에 제가 은행에 돈을 빌리려고 할 때 내가 얼마만큼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 내 빚이 얼마입니다. 내 재산이 얼마입니다라고 이런 정보를 주는 거지, 나 앞으로 얼마 벌 거예요, 내 재산이 얼마 될 거예요, 이런 정보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정보를 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얘는 우리는 일반 목적 보고서라는 걸 써요. 일반 목적 보고서. 자, 이건 참고로 이제 일반 목적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 특수 목적이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으실 건데, 일반적으로 인정된 일반 목적으로 일반이라고 붙은 건 그 누구나한테 똑같은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 기업에 뭔가 정보를 달라고 해서 여러분이 달라고 하든
아니면 은행이 달라고 하든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가 달라고 하든 누가 달라고 하든 똑같은 정보를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목적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가 외부 이해 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쓸 거예요. 자, 그럼 이 관리회계는 과거 정보로 미래 지향 정보를 생산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돈이 들어갔는데 이 돈은 언제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전치기가 되고 언제부터 순이익으로 전환이 될 거예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생산해서 줄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물어보거나 시킨 사람의 그 목적에 맞춰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특수목적 보고서라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커스터마이징, 그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특수목적이다라는 표현을 붙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이라는 표현이 붙으면 누구나에게 다 똑같은 동일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특수목적이라고 하면 그 사람만을 위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세무회계는 얘는 당연히 과거 지향 정보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 우리 세법상의 시행 규칙으로 우리 서식 가지고 신고를 할 거예요. 서식으로 신고를 할 거예요. 자, 제가 왜 당연하다라고 말했냐면 우리 세금은 저 돈 얼마 벌었어요, 얼마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금 얼마 낼게요라고 하는 거지 앞으로 얼마 벌 거예요, 세금 미리 낼게요 이런 거 없겠죠. 그래서 우리 세무회계는 우리가 과거에 일어났던 정보를 토대로 우리가 이걸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걸 과세관청에 제출할 때는 우리가 세법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표현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몰라도 돼요. 우리 수업하는데 문제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시행규칙이라는 게 이제 어떤 서식으로 하라는 서식부터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규칙으로 신고해라.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신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얘네들이 우리가 이제 회계를 하는 건데 저하고 아주 긴 시간, 이번 주 다음 주 엄청 긴 건 아니죠. 우리는 2월 18일까지 볼 건데, 근데 이 기간 동안 이번 주 다음 주 동안 저와 같이 재무회계를 제일 오랫동안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재무회계는 자,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이제 회계 기준을 사용을 할 건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있고, 이걸 영어로 KIFRS라고 하고, 그리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KCAP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가지를 겸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데,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우리 상장사는 의무 사용이고 비상장사는 우리 선택 사용이에요. 한마디로 비상장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상장사 비상장사라는 건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시면서 코스닥, 코스피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냥 뉴스만 보고 있어도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얼마이고 코스닥은 얼마이고 2000선 넘었을 때 막 뉴스 나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코스피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증권거래소에 등록해서 시장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은 증권협회에 등록을 해서 시장에 나온 걸 코스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지금 얘네들은 누구나 살 수 있도록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회사들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으로 재무회계를 한 걸로 정보를 생산해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닌 일반적인 회사들은
우리는 KIFRS를 써도 되고 K갭을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법인 중에 5% 안 되는 회사가 상장사예요. 그럼 나머지 95%가량이 전부 다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그럼 비상장사들이 이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비상장사들 중에서 99%가 전부 다 이걸 사용을 해요. 왜 이걸 사용하냐면 이게 한국형이에요. 한국형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건 이렇게 해 저건 저렇게 해라고 적혀 있어요. 양은 많은데 이건 이렇게 해 저건 저렇게 해 적혀 있으면 시킨 대로만 하고 그 법이 아니라 회계 기준 테두리 안에서 하면 되는데 IFRS는 저도 과거에 대학교 다닐 때에 얘가 들어오게 돼서 공부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가 들어왔었는데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개념을 잘 못 잡는 상황에서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교수님은 계속 번역하고 있었고 그 이유가 이 원칙 안에서 적절히 하래. 그래서 적절히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거의 대다수가 몰라서 이거에 맞춰서 둘이 위배가 안 되면 이거에 맞춰서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 실사례로 여러분들 TV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 사태하면서 막 지금 소송하고 있죠. 그것도 당연히 상장사니까 KIFRS를 쓰는데 검사하고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변호사들하고 서로 논쟁하는 게 검사는 이렇게 표현하라고 적혀 있는 거다라고 하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서는 아니 이건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다. 자기들은 부식회계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었으면 왜 이대로 안 하셨어요? 라고 그냥 바로 혼내버리면 끝나는 건데 얘는 좀 어렵겠죠. 자, 그럼 지금 제가 이 두 개는 상식이라고 말씀을 시험에 이 두 개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표현은 항상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시험에 이론 시험 첫 타이틀 위에 작게 뭐라 적혀 있냐면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표현이 없으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내용은 전산 세무회계든 아니면 FAT 시험이든 우리 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가지고 할 거고 그리고 시험도 이걸로 볼 거지만 회사 가셔도 거의 대다수가 다 이걸 써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대학생들 학교는 꿈과 희망을 줘야 되죠. 이걸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취업하려고 이걸 공부를 해요. 알걸? 세무사 시험 이걸로 봐요. 그래서 거래처가 다 이거라서 이거 공부를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 실무에서는 지금 이게 많기 때문에 직업훈련이나 아니면 전문대학교에서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알려주는데 산인대 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문을 알려주는 곳이죠. 실무를 알려주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IFRS로 가르쳐줘요. 그래서 걔네들이 취업 위해서 전산 세무회계 공부하면서 이걸 이야기를 조금씩 해요. 근데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면서 혹시 그래도 우리 반에도 IFRS로 공부하신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얘 둘의 차이 부분이 있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한 번씩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차이가 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시면 되지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건데 왜 얘는 달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런데 IFRS가 전혀 뭔지 모르시는 분은 그냥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는구나 생각하고 IFRS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제가 설명하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우리 책에 있는 내용들하고 그걸로만 그냥 쭉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우리 10분 정도 좀 쉬었다가 또 우리 시작할 때 또 사진 찍어야 돼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제가 다시 여러분을 부를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